내년도에 위기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주식시장을 전망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제가 봤을 때 금리의 영향력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주식시장은 그렇게 간단하게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서부터는 자꾸 매크로 변수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주식시장 내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거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네, 오늘 모신 분은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반가운 분이죠. 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센터장이셨죠. 이종우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저희 1년 뵌 게 1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1년 훨씬 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저희가 여의도 오면서 뵙지를 못했는데 자, 요즘 정말 뭐라 그럴까요? 현재 우리 증시도 그렇고요. 경제 문제도 상당히 복잡하고 아주 큰 변곡점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변동성도 크고. 네. 우리 이종호 센터장님은 센터장만 16년 이상 하셨다 이런 정평을 받는 분이라 워낙 이 거시 쪽으로 이 우리 금융 경제 환경에 대해서 해박하시기 때문에 아마 오늘 좀 좋은 인사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연준의 금리 속도 조절론 이게 이제 공식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FOMC 의사록 나오면서. 그렇죠. 일단 이거 우리가 기대해도 되나요 이번에는? 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올해 12월 달에 아마 한 0.5% 인상을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0.25%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를 하면 이번 인상 사이클은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보면 속도 조절하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선 이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든 요인은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 8%에서부터 7%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앞으로 이제 물가를 보면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내려와가지고 내년도 하반기 한 2%가 된다든가 이런 건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하락의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정점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되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낮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금리를 가지고 갔던 가장 큰 요인이 이제 해체가 됐다. 그리고 해체가 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이렇게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올리고 했던 부분들이 이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서부터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저는 올해 8월 정도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서부터는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올릴 건가 하는 것보다도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시장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이제 지금서부터 그렇게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제 인상의 전체적인 과정, 이거는 일단은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블러드 총재 같은 이런 사람들은 7%까지도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약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 강성 발언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믿어야 될까? 왜냐면 예전에는 연준에 거스르지 말라 했지만 요즘은 연준 자체의 말을 얼만큼 믿어야 될까? 이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작년에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30년 후에 경제사가들이 2021년도, 22년도에 연준을 평가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라고 제가 한때 고민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때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정말로 한심한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한심한 짓만 하고 있었다라는 게 결론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는 들어서 보면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연준 저거 콩가루 집안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메시지가 굉장히 혼란한 형태이죠. 그러니까 막 누구는 7% 얘기도 하고 누구는 끝내야 되는 얘기도 하고 물론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비둘기파와 매파의 의견이 갈려서 이렇게 되는 거는 분명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왔던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큰 실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올해에 그거를 만회하고 싶어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 이렇지 않습니까? 주가 전망을 했다가 그 전망이 계속해서 틀리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 국면에서 그 전망을 바꿉니다. 근데 바꾸는데 그냥 바꾸지 않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아무튼 반대쪽을 옹호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바꾸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많이 틀렸기 때문에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연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서부터 계속해서 정책을 잘못 쓰고 금리를 뭐 잘못 가고 이렇게 해오니까 지금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반대쪽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지금 이제 보면 아직까지 뭐 이 금리 인상을 언제 마무리할 건지 어떤 수준 정도에서 마무리할 건지 이거에 대한 판단이 전체적으로 다 안 드는 상태니까 매파와 비둘기파의 얘기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매파 입장에서는 훨씬 더 강도 높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본인들도 작년도에 실수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그때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정책을 틀리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블러드 총리 같은 경우에 7%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비둘기파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동안에 아무튼 1년 넘게 거의 2년 동안에 걸쳐서 정책 미스를 계속해서 범해 왔으니까 지금에서는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아직 뭐 물가가 완전히 안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 금리를 뭐 내릴 수 있을 정도다 이런 정도가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비둘기파의 목소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관계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뭐 연준 내에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누가 뭐 몇 %까지 금리를 인상하고 뭐 그 다음에 또 몇 년 동안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를 한다던가 내지는 이거가 무슨 이게 앞으로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어쨌건 뭐 7%대 금리, 예. 인플레이션 이거는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엄청나게 높죠. 2% 근처만 가도 선제적 대응 조치로 2%가 안 되게 하려고 막 누르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 경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경기 침체 문제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금리 인상이 지금 사실 이렇게 돼 있는 것만도 엄청난 일이고 이것으로 인한 후유증,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 이게 더 심각해지지 않겠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이잖아요. 일단 이번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금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연해 하느냐라는 걸 따져보면요. 낮은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갖고 왔죠. 2009년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중간에 약간 좀 올리고 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니까 무려 보면 한 14년 정도에 걸쳐서 낮은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보면 금리가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올해의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2007년 그다음에 6년 이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그때 미국이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올렸거든요. 그때 인상했던 속도보다도 올해가 3배 정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낮은 금리 때문에 지금 금리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절절매고 있고 그래서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봤을 때에 그에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고 한 거에 따라서 이제 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러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적응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요. 2000년대 초반, 그 다음에 1990년대 이럴 때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7%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이죠, 지금.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7% 금리 때문에 못 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거는 그 전에 4, 5%의 금리를 하다가 7%까지 올라가서 어느 정도 적응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에는 금리가 0.25%에서 올해 연말 되면 뭐 4점 몇 %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대단히 높아졌다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이제 어려워하는데 그 영향이 내년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내후년 정도 되면 그때는 이제 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력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 영향력이 많이 줄어드는 형태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답이겠죠. 근데 이제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연준의 속도 조절 이러한 메시지 이것은 결국 우리 증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상당히 뭐 산타랠리가 됐든 아니면 뭐 추세적으로 올라가든 어쨌든 올라가는 어떤 이유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쨌건 지금 이야기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아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의 이 금리 수준 갑작스럽게 올린 이것이
결국은 후유증, 뭐 신흥국의 위기가 됐든 뭐 자체적으로 어떤 예. 항상 위기를 그것이 뭐 장단기 금리 역전차 이 위기는 항상 오지 않았냐 이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를 뭐라 그럴까요 모멘텀이 되진 않을 것이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내년도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년도 경기가 침체나 둔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침체도 되고 또 뭐 이렇게 그 둔화도 되고 이런 형태가 될 텐데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그 금융통화위원회를 열면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1% 정도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올해 9월 달에 주식시장이 막 떨어질 때 그때의 어느 정도까지들을 많이 생각했냐 하면 내년도에 국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 밑으로 떨어진다 라고들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 가정하에서 주가가 진행이 돼서 코스피가 2150까지 떨어지고 이랬던 거거든요. 제가 그 1.7%, 1% 이런 숫자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만약에 한국은행이 전망을 잘 해가지고 실제로 내년도에 1.7% 아니라고 하더라도 1.5% 이런 정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경기가 둔화되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주식시장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갈 거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주식시장을 움직여 놨는데 실제적으로 경기 둔화되는 것이 1%대 초중반이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더 하락할 거는 뭐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성장이 그 경기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 성장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별달리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되거나 그러니까 경기 둔화 때문에 어떤 뭐 이런 거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기가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그 대부분 보면 굉장히 낮은 금리가 됐을 때에 자산의 가격의 버블이 굉장히 커지고 그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렸을 때에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산 버블이 터지면서 위기가 발생하고 이랬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분명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기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주식시장을 전망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그 위기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에 진짜 초일기에 몰렸을 때 굉장히 하락하고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선진국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위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거를 완전히 확정된 가정으로서 놓고 하게 되면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변적이고 그 다음에 또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놔두고 그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주식시장을 가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도에 위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주가를 예측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위기론도 많이 얘기를 하고 특히 9월 달에 그런 얘기 많이 하셨고 그랬죠. 뭐 그랬죠. 그래서 하반기에 뭔가 터진다. 그래서 그때 들을 때마다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를 가정해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걸 갖고 예측하면 어떻게 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장님 말씀은 내년 경제는 안 좋을 수 있으나 이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그러한 것들이 이미 선반영돼서 그 전서부터 좋아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하죠? 그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근데 이 경기 침체도 어떤 전문가분은 미국 시장의 예를 먼저 드는 거죠. 2분기 때도 그렇고 3분기 때도 그렇고 4분기 때로 자꾸 이제 연장되면서 얘기하는 게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고 결국 주가 폭락이 있을 것이다. 근데 계속 분기가 갈수록 계속 좋아요. 이쪽의 섹터는 안 좋지만 또 다른 섹터가 좋으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계속 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경기 침체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있기는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그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거에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처럼 이제 경기가 심하게 둔화되고 침체됐을 때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 3% 이렇게 내려갈 거냐, 아니면 정말 뭐 0%나 올해 상반기처럼 0%대에서 그냥 끝이 나버리고 이런 형태가 될 거냐 하는 것들의 문제지, 내년도에 경기 둔화나 이 부분들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그건 좀 너무하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고 2009년도서부터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가 나고 한 2달 동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올해 초까지, 그러니까 작년도까지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확장을 했거든요. 그럼 2009년도서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까지인데, 그럼 13년 동안 경기가 좋았던 겁니다. 미국 경제 사상 최장기에 걸친 경기의 호황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렇게 경기가 진행이 되고 그게 끝이 나고 했는데, 그에 따라서 경기 둔화가 거의 없이 마무리된다. 이거는 미국 경제가 생각할 수도 없는 구조 내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일단 경기는 어느 정도는 둔화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앞에서 우리 금리 얘기했던 것처럼 기준금리 0.25%에서부터 출발해서 내년도에 두 번 정도 0.25%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5.25 내지 5.5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1년 사이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서 금리를 올렸는데 그게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 다만 그냥 물가만 잡는 역할을 한다. 이런 좋은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형태는 나오지 않거든요, 경제적으로. 틀림없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경기 둔화나 침체로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경기의 둔화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경기 둔화는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그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들은 우리가 그거를 좀 다르게 평가해 줘야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 내지 0% 뭐 이런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경기가 올라가고 하는 것들을 막는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 되죠.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면 미국에서도 기업 그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20% 내지 30%씩 감익이 되고 할 테니까, 감익이 되고 하는 기간 동안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둔화가 되고 이러는 부분들이 주가를 밀어내리는 역할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은 한다. 그런 정도로서는 판단을 해줘야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경기 내년도 어떤 경기 침체로 인한 또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주가, 주식 시장이 어떤 그 급락이 됐든 안 좋은 그 현상을 예상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이후에는 또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춰지는 시점 혹은 금리 인하하는 시점이라고 보는 분도 있고, 네. 근데 또 어떤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하고 나서 이제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6개월 내에 주가 폭락이 있었다. 네. 뭐 하여튼 이런 상반된 이야기, 예. 그 현상에 대한 금리 인상이 멈추고 인하가 나왔을 때 현상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작년도서부터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과다하게 금리에 몰입을 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금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분명하지만요, 지금처럼 모든 것들이 다 금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제는 제가 봤을 때 금리의 영향력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보면 금리가 주식시장을 움직이고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지금 금리의 역할은 상당히 떨어졌고, 내년도도 보면 금리의 역할은 더 내려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진행돼서 앞으로는 보면 일정한 수준의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변동이 없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금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없으니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그다지 커지지 않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에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막 이렇게 그랬었는데 금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뭐냐면 가격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올해 1월 달 정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높은 수준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형태가 됐고, 그거에 이제 금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그 트리거를 제공을 하면서 빠른 속도로서 진행이 돼버리는 형태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 3,30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형태가 됐고, 올해 9월 달에 2,150까지 떨어지면서 35% 정도가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지금 정도 주가 내에서는 견딜 수 있을 만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전이 이루어지고, 그 반전에 이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게 10월 달에 보니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7%로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인상이 줄어들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미 금리는 시장 금리가 4.5% 정도까지 올라왔던 그런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문제 중에 하나는 너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금리에 연연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리가 마치 모든 것들을 다 결정을 하는 것처럼 금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은 그렇게 간단하게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금리도 역할을 하지만 경제도 역할을 하고, 가격도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심리도 역할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역할을 하거든요. 내년도에 금리는 일정한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인하하지 않습니다. 옆으로 쭉 갑니다. 당연히 보면 시장 금리도 우리나라의 3년물 국채,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4%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 높은 수준 뭐 이렇게는 보는데 그게 주가에 영향 안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상반기 중에는 과연 국내외의 경기가 어느 정도 둔화될 거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 할 거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주가가 박스권 내에 있기 때문에 매크로 변수를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고 하는 국면은 내년도에 거의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뭐냐면 기업의 내용을 갖고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기업들이 성장성이 높으니까 그 주식을 어떻게 살 건가 뭐 이런 걸 가지고 하거든요. 그거는 2011년서부터 2016년도까지 6년 동안의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있었잖아요. 30% 내에. 그 사이에도 보면 화장품 주식, 바이오 주식, 그 다음에 또 뭐 그 반도체 주식, 그 다음에 또 그 이전에 보면 엔터테인먼트 주식, 이런 것들이 한 번 오르면 3-4배씩 막 올라가고 했거든요. 그런 국면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자꾸 매크로 변수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주식시장 내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거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자꾸 그렇게 금리 하면서 그게 마치 세상의 모든 거를 만드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제가 35년 동안 주식시장을 분석했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